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제 관련 수가입니다.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가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죠. 이 업계 관용 표현대로 이 기승전 수가이기 때문입니다.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한 기술이 새롭게 발전해가지고 사업화될 경우에는 이 한국과 같은 단일 의료보험의 국가에서는 이 별도 급여가 책정이 되지 않으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죠. 하지만 역시 이제 한국과 같은 이 단일 의료보험 국가에서는 이 국민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급여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현재 업계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수가는 역시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것입니다.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영상학과 및 병리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각각 2019년도 12월 그리고 2020년 12월에 내어놓은 바 있습니다. 고백하자면 저도 영상학과 급여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는 이 전문가 협의체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.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보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인공지능은 몇 개가 있죠?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. 뷰노가 2018년도 5월에 그 고연령 판독 보조 인공지능을 이 한국에서 최초로 인허가를 받았는데요. 그 이후로 이제 약 4년 남짓한 기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수십 개 혹은 이제 지금 시각처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은 약 100개 정도의 그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가 인허가를 받았다고 지금 거의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도 수가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 결과 이제 지금 의료인공지능 회사들의 사업 실적들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. 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의료인공지능 회사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도 이 매출이나 여러 이 사업 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핵심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수가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. 이 별도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병원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도입할 재정적인 요인이 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사업 모델을 변경을 하거나 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급여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의료기기의 원칙에 이제 매우 부합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 사실 이게 거의 뭐 논리적으로 완결했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 참여했던 뭐 저를 비롯한 이런 뭐 혁신주의자 들도 이제 반론이나 대안을 제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. 사실 의료인공지능 산업에 이렇게 막 특혜를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좀 이따 설명할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, 그러니까 그 CMD,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국회라든지 뭐 신문 칼럼이나 저희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도 뭐 후보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다들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4차 산업혁명의 이 대표적인 국내 기술은 이 현장에서 고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는 수가가 어떻게 책정될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. 사실 신평원과 네카 등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의 수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지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. 저도 몇 번 미팅에 들어간 적도 있고 강의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요.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왔거나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디지털 치료제를 뭐 치료재료, 행위 뭐 등 어떤 걸로 볼 것인지, 그리고 그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도 이 고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작년 하반기에 그 복지부 행사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 담당자가 발표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. 당시 그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었는데 영상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. 여튼 기존의 통상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고민은 아쉽게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 발표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막 그 제가 디지털 치료제 업계분들하고 단톡방 같은 게 있는데 이 실시간으로 탄식을 내뱉었던 게 사실 기억이 납니다.
관계부처에서는 또 혁신수가라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, 과연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정도로 혹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도에 부합하는 정도로 이 얼마나 수가 정책이 전향적으로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제 MCIT나 이 독일의 디가 정도가 되는 정도의 이 전향적인 수가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죠.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만, 이 뭐 MCIT나 디가 같은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왜 이렇게 파격적일 정도로 전향적인 수가 정책이 이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가, 뭐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하면 이 한국의 현재 수가 정책이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반복해서 그 CMD, 이 소프트웨어 에서 메디컬 디바이스, 이제 한글 정식 용어가 나왔는데,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이 특화되어 있는 새로운 수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죠. 현재의 한국의 수가 정책은 이 하드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댑티브한 특성을 가진다든지, 이 사용하면 나오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치료제로나 행위로서의 어떤 그 가치평가를 하는 것 이외에도 제3의 방법도 존재를 하죠. 바로 이제 밸류 베이스드 페이먼트 같은 건데요. 최근에 미국의 국영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는 2021년 10월부터는 그 매사추세츠 주에서,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오클라호마 주에서 그 잘 아시는 페어 세라픽스의 디지털 치료제인 리셋과 리셋 5에 대해서는 이 급여를 적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매사추세츠는 제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, 일단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이 보험료 지급을 방금 말씀드렸던 밸류 베이스드로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처방된 이후에 이 환자가 이걸 실제로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경우에만 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한국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밸류 베이스드 페이먼트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의료 재정 낭비가 우려가 된다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의료비 낭비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것도 조금 새로운 제도여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은, 앞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지불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앞으로는 기존에 없던 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. 이런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는 하드웨어보다는 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, 뭐 더 정확히는 이제 이 뭐 CMD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기일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와 사용 행태, 심지어는 사용 결과를 리얼월드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. 더 나아가서 이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기기의 정확성이나 안전성, 그리고 비용 효과성까지 더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 가지고 이 가치평가 방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. 이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등장에 발맞춰서 이 한국의 수가 제도는 그 프레임워크부터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심평원 자문회의에 들어가면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,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마시고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프레임워크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예측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가치평가에 대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미리 계산을 해놓고서 이 아주 촘촘하게 그물을 짜놓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그물을 촘촘하게 짜놓으면 결국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거 또 건 바이 건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.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비효율을 좀 감수하시고서라도 이 가치평가를 어느 정도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, 정부는 큰 범위에서의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만 이 혁신의 수혜를 환자들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고, 그리고 지금처럼 산업도 이제 고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저는 결국에 이게 이제 MCIT, 그러니까 미국의 MCIT하고 독일의 디가와 같은 제도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이제 보는데요. 이게 이제 그 혁신 기술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미리 기준을 다 세워두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적어도 일부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이 인허가하고 수가를 통합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혁신 기술은 인허가를 받은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은 수가를 무조건 부여해서 이 기간 동안에 시장에 선진입해서 이 사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, 그러니까 MCIT는 이게 4년이고 디가는 최장 2년이거든요. 이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얻은 이런 리얼 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추후에 이제 그 효용을 재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.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만,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뭘 더 할지 고민을 하지 말고 뭘 덜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 뭐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이 뭐 혹자는 미국에서 이제 MCIT가 폐기됐는데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높아심에서 몇 마디를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. 이 MCIT가 백지화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불 제도가 반드시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이 도움이 되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이제 메디케어는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수혜 대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. 반면에 한국에서는 건보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오히려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더구나 MCIT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제도화가 시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. 실제로 큐어 2.0의 그 드래프트 패키지에 일단 MCIT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. 사실 기술의 발전하는 방향은 이미 뭐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기술과 수가 제도에서 나오는 이 괴리는 결국에는 새로운 제도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것이 정확히 MCIT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는 할지라도요.